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이비 토마토에서 포럼 주제가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또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금융 환경에 저는 이제 주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투자 전략이라든지 혹은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금융회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대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금융 환경 혹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시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혹은 또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미시적인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대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금리를 단기간에 3%포인트 정도 높이면은 1, 2년 후에 대개 다른 나라들, 신흥시장국들이 대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겪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금리를 큰 폭으로 많이 높였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한 5%포인트 이렇게 금리를 높였는데, 지금 이제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지만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미국의 금리를 이렇게 큰 폭으로 높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대개 몇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가 늘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생기는 우리가 이제 디맨드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용이 높아져서 물가가 높아지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유가가 높아진다든지 임금이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가가 높아진 경우에는 임금이 낮춰져야 되고 원유가가 낮아져야지 물가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맨드 풀,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죠. 금리를 높이면 수요가 억제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높여가지고 수요 억제책인 금리를 높여서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미국에서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다, 잘 떨어지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왜 금리를 높여서 잡으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케인지안 이코노믹스가 이제 주주 경제학을 이루고 있었는데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차, 2차, 1979년에 또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파동으로 생긴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주류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케인지안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자리를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학이 이제 주류 경제학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합리적 기대 학파입니다. 그럼 합리적 기대 학파는 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일 경우에 여기 빠졌습니다만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채널은 금리를 높이면은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회사가 망한다 이거죠. 망하면은 원유 살 사람도 석유 살 사람도 없어지니까 뭐 석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채널은. 근데 그 회사가 망할 정도로 금리를 크게 높이려 그러면은 무지 큰 폭으로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어지간하게 금리 높여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채널이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 악화가 새로 만들어낸 채널인데 금리를 높이면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져가지고 물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가 낮아져가지고 원유 가격은 올랐지만은 임금 인상률이 낮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지면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라서 내년에 인플레이션 몇 퍼센트 높아지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높이게 되니까 그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니까 물가를 원유가 좀 높아졌지만 물가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채널을 합리적 기대 악파에서 제시하면서 합리적 기대 악파가 지금 주류 경제학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 기대 악파에는 시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금융 감독도 많이 하지 마라.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상자를 우리가 제가 있는 연세대학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 합리적 기대학과에서는 금융감독도 철저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도 시장 그걸 따라서 감독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합리적 기대학파 주류 경제학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미국에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 폴 크루그만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뉴욕타임즈에다 기고를 했어요. 이거 합리적 기대학파 때문에 그렇다. 합리적 기대학파가 금융감독 철저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거 안 했더니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카고 대학 합리적 기대학파의 본사인 시카고 대학에서 코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막 그냥 비판을 하면서 그냥 그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해서 아주 묵사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되돌아와서 얘기하면은 그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야 되는데 이 큰 폭으로 높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폴 볼커입니다. 1, 2차 석유 파동 때 얼마나 높였느냐? 14%포인트까지 막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금리를 처음에 한번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이저 포인트 금리를 한번 이렇게 높였는데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다시 내렸어요. 내렸더니 물가가 더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금리를 큰 폭으로 이렇게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높이니까 기업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14포인트, 12포인트 막 금리를 이렇게 높이니까 기업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루머에 따르면은 폴 볼커를 죽이겠다 하는 협박이 막 날아와가지고 그 중앙은행장인 그 패드의 의장인 폴 볼커를 죽이겠다는 협박이 나와서 폴 볼커가 그 주머니에 권총을 가지고 다녔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높였더니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대통령 주변에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기가 막 쫙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라앉으니까 폴 볼커 갈아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 도덕을 중요시한 사람이고 해가지고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앙은행장을. 그랬더니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졌어요. 져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누굽니까? 그 영화 배우 하던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공화당에서 당선된 거죠. 그래서 대개 세금을 높이는 정부나
금리를 높이는 정부는 선거에서 떨어진다. 이런 그 루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금리 높여가지고는 물가가 안 잡힙니다. 이건 코스트 푸시기 때문에 원인이 딴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끈적한 이걸 다 아는 미국의 학계에서는 전미경제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오래 간다. 그리고 고금리 오래 간다. 이 고금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경기가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장기 침체에 빠진다. 이렇게 전부 다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요인도 생각을 하고 또 월가에서는 그 금리를 내리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투자 수익이.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올해 내년에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금리 내릴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은 금리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내년 최소한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된다. 이런 전망이고 또 미국의 연준은 선거하고는 대통령 독립돼 있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폴 볼커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미국도 그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높이지 못하지만은 금리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빨리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에피소드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금리를 큰 폭으로 높였습니다. 왜 높였느냐 하면은 김대중 정부 때 돈을 많이 풀었던 거죠. IMF 직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노무현 정부 때 금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금리를 보다시피 큰 폭으로 높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 금리 인상 에피소드는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 환경의 또 다른 변화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큰 물건을 사주는 나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거든요. 미국이 물건 안 사주면 그 나라 물건 안 사주면 그 나라 되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물건을 안 사주면서 일본 경제가 30년 경기 침체를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물건을 안 사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경제는 그러면 대개 이제 이렇게 안 사주거나 이렇게 되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경상 수지 적자가 되고 수출이 안 되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나라는 장기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금융 위기가 옵니다.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 그러면은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또 똑똑한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도 뭐 전략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뭐 여러 가지 전략 36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 전략에 아주 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국가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물건을 안 사주려고 이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금융 위기 당한다, 외환 위기 당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거기에 대비를 해서 다 이렇게 자본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또 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를 당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물건을 미국이 안 사주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부실화된다, 금융위기, 중국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국유화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 경기가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수가 있고,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 수출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고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우리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일단 수입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되게 그 어떤 나라의 경제를 볼 때 국제 파트가 있고 국내 파트가 있어요. 국내 파트는 경제정책국장, 그다음 국제 파트는 국제금융국장,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큰 축이, 물론 예산이 또 있지만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파트, 국내 경제, 우리나라와 같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부분이 안정이 돼야지 국내적인 부분을 개혁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부분이 불안정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 부분이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그 경상수지가 하여튼 흑자가 나고 환율도 안정이 돼 있고, 미국도 금리를 올리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 부분이 안정이 돼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국제 부분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미국도 금리를 막 높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환율도 막 이렇게 1,500원선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안정이 좀 됐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많이 안 높인다 이렇게 해서 안정이 됐는데, 이 유가가 이제 이게 또 다른 충격이, 외부적인 충격이, 실물적인 충격이 오게 됩니다. 유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유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유가가 만약 120달러 배럴당 막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돼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경상수지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경상수지가 악화될 소지가 크고요. 또 환율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환율 높아지면은 지금 금리 차이가 있는데도 2%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있는데도 자본 유출이 안 되는 이유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환율까지 올라가면은 돈이 싹 빠져나갑니다. 주식 투자 자금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경상수지는 원래 흑자를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은 한 270억 달러 흑자를 낼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앞으로 이게 장기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물건들을 중국이 추격을 해가지고 캐치업을 해가지고 거의 다 중국이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기술력이 빨리 이게 캐치업을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어느 나라든지 성장을 계속하는 나라가 있고 성장을 일부분 했다가 정체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정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성장하다가 그 수준에서 아직도 성장 더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1인당 GNP에서 그냥 정체가 되고 있는 거죠. 유럽도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일본과 한국, 중국도 전부 다 이제 성장의 정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성장의 정체기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일대학은 성장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도
케네디 스쿨의 개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장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왜 저성장의 원인은 뭐냐 하는 데서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장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제도라는 거예요. 인스티튜션. 제도 모든 것은 제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기술 진보나 생산성이 낮아서 성장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기술 진보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원인은 또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제도에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선택하면은 그 제도는 누가 선택하느냐? 국회에서 오늘 윤 의원님 오셨습니다만 국회에서 선택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거는 MIT 대학의 에스모 글루 교수는 제도의 선택이 그 나라를 부국으로 만드느냐 빈국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도는 어떤 제도? 에스모 글루 교수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제도는 포용적 제도가 있고 착취적 제도가 있는데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의 이익을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지는 제도고 착취적 제도라는 것은 제도의 이익을 그 몇몇 특수 집단이 이익 집단이 독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모 글루는 그 책에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에서 우리나라도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은 성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착취적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이익을 공산당 간부 몇 사람이 나눠 가지는 이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제도의 선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그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 역사상으로 볼 때 빈국에서 부국이 된 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빈국.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빈국에서 부국이 된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윤 의원님 나와 계시면 이분들이 제도를 잘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정치에서 벗어나서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거죠. 언론들이 그 누가 정치인들을 그렇게 저걸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언론이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제도를 똑바르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금융 부실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대개 왜 금리를 높이고 난 뒤에 1, 2년 뒤에 위기가 오느냐. 그리고 이제 위기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그 이유는 저축해 놓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축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졌는데 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는 버틴다는 거죠. 근데 버티는데 점점 이제 이자 부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 2년 뒤가 된다는 거죠. 고금리 이후에. 그래서 고금리를 높였다, 금리를 높였다 해서 바로 그냥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1, 2년 뒤가 되면은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과거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만약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내년으로 갈수록 금융 부실이 늘어나고 기업 도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파이낸셜 트라일레마라는 얘기를 많이 저도 지금 미국에 있는 내 지도 교수하고 논문을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딜레마, 마네타리 딜레마가 있고 파이낸셜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네타리 딜레마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 자본 자유와 그다음에 고정 환율 제도는 양립할 그 세 개를 다 같이 가질 수 없다 하는 이론이고 파이낸셜 트라일레마는 금융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금융의 안정성, 또 국가의 내셔널 금융 감독 정책 이 세 가지는 중 두 개밖에 못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자본시장 개발, 금융이 글로벌라이즈 된 상황에서 금융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 감독 정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금융 부실이 고금리로 해서 늘어나는 거죠.
이 가계부채는 뭐 다 아시니까 우리나라는 LTV가 50%, 40%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금융회사가 대출로 인한 손실을 보기보다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한 사람이 생기면서 금융 부실이 생기는,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BIS 민간 신용 크레디트 그 GDP 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금리가 2%포인트 지금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높이면 2.2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개방 경제, 무역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런 경제, 또 자본 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다른 것도, 모든 게 물가도 안정되고 다른 게 다 안정될 수가 있는데, 환율이 불안하면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거, 부동산을 사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금을 사는 사람, 주식을 사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달러로 나는 모든 그 달러 외화 예금에다가 전액을, 자기 재산을 전액을 넣어놓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상당한 매매 차익을 한 1,000원대 샀다가 1,500원 되면은 이건 뭐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세금을 안 냅니다. 그 외화 예금에, 외환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2시간 얘기하는 건데 40분에 빨리 줄여가 얘기하기 때문에 10분 남았군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피소드를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 격차가 이렇게 큰 게 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 나는데 환율이 안정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환율이 불안해지면은 자본 유출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토탈리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환율은 미국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느냐?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환율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이런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의 불평등이 심화돼 따라잡을 수 없는 부의 불평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의 불평등이 따라잡을 수 없는 부의 불평등이 생기면은 큰 정부를 전부 다 선호하게 됩니다. 정부가 세금도 많이 매기고 막 이런 큰 정부.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자산 보유 구조는 되게 외국하고 반대 아닙니까? 외국은 30%가 부동산이고 70%가 금융자산인데 우리나라는 70%가 부동산이고 30% 완전 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큰 정부를 수여하게 되고 그 말은 사회주의 경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밀레니엄 소셜리즘, 젊은 사람들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그 자본주의가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으냐 하고서 조사를 했더니 젊은 밀레니엄 세대의 51%가 사회주의가 좋다. 미국에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의 불평등, 코로나 사태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 큰 정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반의 염소라는 러시아 우화는 우리한테 큰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동네 이반이라는 사람이 염소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아주 그 젖도 짜고 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내가다가 그 동네에 들러가지고 보니까 이반이 아주
잘 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소원을 하나씩 말해주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들도 염소를 한 마리씩 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입안의 염소를 죽여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같이 잘 사는 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공산주의화 됐는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공산주의가 북한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어떤 내생적인 그런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국민성에. 그래서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는 빅 거버먼트의 승리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외환 위기 당하는 그런 끝내라고 빨리 올라왔네요 벌써.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금리, 고세금, 고물가 하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밥 사 먹을 돈이. 요새 식당에 여러분들 가보면 8시 되면 문 닫습니다. 이제 우리 크루즈 했으니까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 그 이유가 옛날 같이 먹고 이렇게 좀 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환율은 만약 유가만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면은 좀 안정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가가 높아진다든지 금리를 더 높인다든지 이러면은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환율을 지금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환 보유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은 이게 바로 외환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외환 시장 개입하다 외환 보유가 줄어들어가지고 외환이 부족이 생기면서 외환 위기 당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는 올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내년으로 들어가면은 점차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저는 뭐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 전략 회의를 굉장히 좀 더 무게를 둬가지고 기업인들도 참석시키고 해서 수출을 좀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우리의 위기는 이 고금리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고금리가 끝나면은 과거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때문에 이 미국의 무역 수지가 지금도 적자입니다. 그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미국이 무역 수지를 개선시켜야 되겠다 해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환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바뀌는 시기에 식료품 사고 그러니까 또 이게 산업도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 전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를 잘 만들고 해가지고 저걸 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혁명이죠. 그래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지금 뭐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를 IT 금융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가상 통화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산업 정책이라는 것은 신산업에 대한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대학에서 구조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정책, 환율 정책 전부 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위반자들이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그 대중 수출 의존도 뭐 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더 줄여야 되는 거죠. 부동산 뭐 연착륙.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금을 좀 제도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주식 시장에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죠.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게 대개 제가 볼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2025년으로 연기해 놓은 주식과 채권 투자죠. 두 번째로는 금에 대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 외환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과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이런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금하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금이 중요하고 투자에 있어서 세금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투자를 잘해가지고 근데 세금을 적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절세하는 데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이 베리에이션이 볼라틸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거래소에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이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2025년에 20% 내지 25%의 캐피탈 게인 텍스를 매기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도 선거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정과세를 하자면은 이론적으로는 세금을 다 매기. 세금이 없는 데는 없어야 된다. 돈을 버는 데는 다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의 불평등은 이제 점차 완화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투자 전략이라든지 경영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른 분들이 미시적인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빨리 인식해야 된다. 이게 옛날하고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도 지금 그 강의를 뭐 이런 대면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면 강의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비대면 강의로 유명한 사람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교육 시스템도.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구체적으로 더 재밌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빨리 끝내라고 여기 와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